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유명한 강경파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눈 깜빡임 없이 북한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 자산 3총사가 잇따라 한반도에 계속 급파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시와 추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브라볼이라는 정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호, 통신 감청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벳 조인트라는 정찰기가 한국에 급파된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코브라볼이 왔다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리벳 조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찰기들이 통상적으로는 서해나 동해 쪽에 근접 비행을 하면서 정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우리 수도권 상공을 그대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RC-135 계열의 정찰 자산들이 잇따라서 한국에 오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최근까지만 해도 코브라볼이 왔다 갔다가 또 이어서 지금 리벳 조인트가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 원래 이제 해상 쪽에 이렇게 이제 정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국 육지 쪽으로 많이 이제 정찰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도권 위를 그렇습니다. 그냥 날아간 바로 수도권 주변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RC 계열의 그 정찰기들이 이제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거든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사실상은 24시간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좀 정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근데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항적 정보를 보면 사실 저 항적 정보를 장치를 켜고 날아다니면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정찰을 해야 될 정찰기가 굳이 수도권 상공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항적 정보를 다 알리면서 다닌 것도 특이하네요.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 볼턴 보좌관이 다 보고 있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게 있죠. 니네 전술 무기 행동하는 거, 또 미사일 발사 움직임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그런 측면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상공 요거는 지난번에 작년 9월 때 남북 군사 합의해가지고 이 서측은 20km 남방까지, 그랬죠. 동측은 40km 남방까지 공중 감시를 못하게끔 남북 간에 합의를 봤는데 이게 주한 미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공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위로 못 올라가고 수도권 상공을 날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리벳 조인트가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함경남도 신흥에 북한의 고철로 미사일이 현재 발사 준비에 있다. 이런 우리 보도가 있었죠. 그랬죠. 동창리에서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 분명히 텔레메트리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를 잡기 위해서는 리벳 조인트가 필요하죠. 김정봉 실장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거기다가요, 또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공개된 이유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전날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라고 북한에서 이미 알렸죠.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하시었습니다. 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계획을 요해하시고 지도하시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그럼 리벳 조인트 얼마 전에 코브라볼이 왔었고요. 컨베센트는 그 전에 한번 또 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리벳 조인트가 온 건데 이 RC-135W 리벳 조인트의 주된 역할, 아까 제가 통신 감청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명칭은 영어로 시그인트라고 하죠. 시그 인텔리전스, 사인, 신호,
신호를 전부 잡는 겁니다. 어떤 신호를 잡는 거예요?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뭐 암호 통신을 주로 감축하면서 적에 있는 탱크라든지 차량, 지상 장비를 전부 추적하거든요. 예, 저거 리벳 조인트가 2017년에 미사일 외에 계속 한 달에 몰다 발사할 때 그때 아예 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통신이나 신호를 감청한다. 그러면 그 주변의 어떤 장비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명령이 오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신형 전술 무기를 쏘기 위해서 G 차량하고 그 탐도하고 교신도 했을 겁니다. 교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시험해가지고 시험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실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리벳 조인트가 와서 이런 동향을 감청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라고 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또 첨단 정찰 자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장기전에 돌입한 북한이 무력 도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상황. 한미 동맹은 중차대한 시기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의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ROK-U.S.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ROK-U.S. alliance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stabil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region as well. It is very important to me personally and to the United States very large that we maintain this alliance in all of its elements.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의심받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 루니스호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유조선 루니스호가 싱가포르에 간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싱가포르로 안 가고 공해상 한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루니스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국적의 선박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뭐 임대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해 4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싱가포르를 가겠다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 싱가포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해상에서 실제로 어떤 기름을 북한 쪽 선박한테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보통 가는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세청에서 이 선박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선박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의 은행이나 이런 데도 연관된 건 없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현종 의원께서 지금 돈 때문에 이 불법 환적의 선주들이나 이 항해업자들이 관련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운업계 관계자의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경유 많이 나지. 특히나 러시아산이 싸잖아. 환적하고 충분히 커버가 남는다는 거거든. 공해상에서 작업을 하는데 고무호스가 연결된다고 시간당 300톤씩 뭐 하는 것도 있고 시간당 650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 오랜 시간 안 걸려? 네. 자, 이 루니스호가 16만 톤을 환적을 불법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양이 얼마큼 큰 양이라면 북한이 연간 이 정제유를 도입하는데 한 50만 톤에서 60만 톤 도입하는데 지금 16만 톤이면 한 30%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한 배가 현재 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환적 장세를 보세요. 옛날에는 그 전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수주할 때는 한반도 인근에서는 북한과 감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간첩 작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근처 가까이 와가지고 한반도 근처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보면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런데 루니스호가 포착된 공해상 미국 재무부가 불법 환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딱 지목을 한 곳인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된 곳임에도 저렇게 간 크게 계속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공해상이나 북한 해안 근처에서 지금 뭐 호주, 미국의 해양 경찰선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영국까지 포함해서 와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사적으로 이 해상에서의 환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배, 기름 2배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뭐 무연탄이나 이런 그 말하자면 이렇게 놓지 않은 것을 환적할 수는 없지만
기름인 경우는 그냥 파이프라인만 꽂고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이 필사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모든 불법 환적 상황을 정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leverage gets reduced because I think we will keep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place. Even before the summit, we were looking at ways to tighten it up to stop, for example, the ship-to-ship transfers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o evade the sanctions, to talk to other countries to make sure they tighten up on North Korea. It was the sanctions that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It's the sanctions they want relief from, and relief they can get if they denuclearize. 자, 이런 상황에서 루니스 호가 만약에 이 불법 환적에 개입을 한 게 확인이 돼버리면 글쎄요,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에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되는 셈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불법 환적을 같이 감시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정부는 다소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예, 좀 이렇게 7개국 연합해서 해상 제재 불법 환속 단속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도 태평양사가 전부 작전을 통제하고 일본에서 그 사세보 항이라든지 가다네 기지 등 작전 허브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전부 군함을 파송했고 미국은 버설포함 지난번에 우리 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경비야마라고 한국도 해양경찰랑 같이 미국 버설포함은 합동을 하는데 소외되고 있다. 예, 한국 해군은 7개국 연합 작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아마 개별적으로는 단속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7개국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군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한반도 근처가 북한이 제일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반도 근처가 북한이 제일 나쁜 짓 하기가 제일 좋은 상태로 변할 정도로 네.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7개국이 한국군을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7개국 독자적으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북한의 잘못된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더 공해상 가까운 데로 끌어들여가지고 환족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뭐 미국의 유엔 제재가 지금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뒤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일 때 아까 루니스호도 해당됐는데 만일 한국 선박이 세탁을 해가지고 불법 환적에 참가하게 됐다. 근데 필요할 경우는 저걸 강제 납포해서 가까운 항구로 데려가게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참모가 북한으로부터 또 말폭탄을 맞았습니다. 폼피오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번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이 비난의 포화를 열고 나왔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저격한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볼턴 보좌관이 멍청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얘기는 좀 아이들 싸움에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외무성의 권경영 국장이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이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최선희 부상이 직접 나서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이제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의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들을 저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당분간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또 취지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참모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는 결국 이 참모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이제 3차 정상회담을 이제 본인들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걸 비춰본다면 아마 두 참모들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저격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돌아가면서 미국 이 실무진들을 한 명 한 명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저격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아주 좋다, 찰떡궁합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on President Trump. He should be patient. You know, he's sometimes very impatient, and he likes the big summits with a lot of press. You should just let his people get the North Koreans to make some concessions to get another summit. 안 박사님, 이 북한이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 실무진들을 좀 기를 죽여놓고 그렇죠.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 톱다운 방식으로 뭘 정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렇게 드러나게 수가 다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게 먹힐까요? 그렇죠. 너무나 얄팍한 외교 전술을 쓰고 있는데 아니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등장하는 걸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비즈니스맨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 밑에서 모든 어드바이스는 이 폼페이오나 볼턴이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뇌부와 참모들을 분리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뭔가 미국의 그 시스템, 정치 구조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갈라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되게 어처구니 없게도 북한의 저렇게 단순한 수가 미국에 또 먹혀 들어갈 때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북한으로부터 먼저 거센 비난과 요구를 받았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은 내가 주도하고 내 팀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to lead the U.S. efforts to achieve what Chairman Kim committed to do back in June of last year, which was to denuclearize. And I'm convinced we still have a real opportunity to achieve that outcome, and our diplomatic team will continue to remain in the lead.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유 있게 그럽니다. 아무리 뭐라고 한들 내가 진행할 거다. 자, 폼페이오 장관 혼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강한 입장을 보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방향에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보였죠. 네. 그리고 현재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밑에 최선 이런 부하들이 전부 다 뭐 폼페이오 장관을 욕한다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을 경질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 괜히 헛힘만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기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가려고 그래도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미 톱다운 방식은 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엿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정부가 액팅 가버먼트라고 이야기하지 네. 대행정부입니다. 네. 제대로 된 장관이 한 명도 없어요. 아하. 다 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즉흥적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폼페이오를 또 경질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북한은 어떤 미국의 내부 사정들을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협상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게 진폭이 크지만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 참모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현재 폼페이오, 비건 이 체제를 계속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 본다라면 당분간은 이 체제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이 배짱을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나라의 이해 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т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в конце апреля, и произойдет это 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сайт Кремля. Washington doesn't see Moscow as equal partner, and maybe just some not only allies but just the negotiators like North Korea. It's an attempt of Russia maybe just to prove that we are also in the game. 안 박사님, 자 그러니까 푸틴을 만나러 김정은이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 김창선이가 답방하는 죄송합니다. 이 사전 답사를 하는 장소들을 보면 되게 특이해요. 극동 지역 최대 수족관에 간다 그러고요. 유명한 발레 극장을 또 방문합니다. 하나 주의해 볼 부분은 태평양 함대를 방문할 가능성. 굉장히 독특한 곳들을 미리 사전 답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또 좀 볼만한 게 거의 없는 또 특성이. 항구 빼고는 볼 데가 별로 없죠. 네, 항구나 뭐 그런 특성 빼고는 볼 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뭔가 푸틴이 자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좀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 나머지 발레극장과 수족관을 가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개인이 초이스한 게 아닌가. 이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수족관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현장도 무슨 저런 수족관이니 뭐니 물놀이장이니 그런 전시성 뭔가 이 장소를 만드는 걸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만족도라든지 또 뭔가 카피할 수 있는 북한에서 저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발레 전용 극장입니다. 저기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김종봉 실장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수족관, 발레 극장 이런 데를 왜 한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발레는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유산이죠. 아마도 북한과 러시아 간에 서로 예술단 교환한다면 러시아의 발레단이 평양에 올 것이고 네. 북한 쪽에서는 아마 삼전 관광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교류를 위한 것이고 수족관 이 부분은 아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그걸 좀 가서 본 다음에 구경하고 네. 그걸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태평양 함대 부분인데 지난 2011년도 김정일 위원장이 갈 때는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걸 좀 도입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외상으로 달라니 그때 안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태평양 함대 가는 것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3국이 동해에서 3국이 공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과거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그걸 하자고 그럴 건데 네. 현재 유엔 체제 국면에서 과연 러시아가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항상 북한을 필요해서 항구를 남하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태평양 함대가 미국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경제하는 함대거든요. 네.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이유가 인도 태평양 함대가 있기 때문에 7함대가 네. 일본 해상자위도 있고 김정은한테 우리도 미국에 필적할 만한 이런 태평양 함대 있어. 이거 보여주고 대신 성진이나 원산, 함흥 항구 좀 제공해줘. 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소호흡기를 달러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39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항상 들여다보다가 진짜 이건 힘든 법이 왔다 할 때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북한을 러시아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The only thing that can be discussed is a possible mediator role of Russia in curren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it's difficult. This role is difficult to implement because of tense rel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Russia. So North Korea may trust Russia, but United States does not. 태영호 전 공사는 이런 분석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지금 파벌 집단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평양을 비우고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러 간다. 그만큼 절박하고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죠. 과연 러시아에 가서 푸틴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